너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미안할 때도 있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또 미안한 거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지선이 영상을 보면 계속 이렇게 떠요. 이게 그래서 막 웃으면서 봤다가 너무 재밌게 정말 재밌었는데 했다가 또 그게 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좀 잘 지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번 오빠 제가 그 친구랑 이제 홍대나 삼청동이나 뭐 이런 데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랬는데 한 번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테라스 외 카페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아무 의심 없이 지선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강 오빠다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아무 의심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선이가 떠난 후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한번 왕창 그간 밀렸던 그 감정들이 차를 딱 길가에다 세우고 그냥 확 혼자 다 쏟아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그냥 이렇게 곳곳에 있을 것이다. 10주년인데 뭐 두 분 뭐 서로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할래요? 아니면 뽀뽀할래요? 뽀뽀할래요? 에이, 뽀뽀가 낫지. 뽀뽀가 낫지. 왜냐면 길어. 그래. 아 근데 뽀뽀를 하면은요 저 애들이 보고 있는데 질투해서 뽀뽀는 안 될 것 아 같고요. 그런 거 오히려 오 박사님께서 늘 그런 걸 많이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부부의 다정한 모습 보여주는 게 그럼요. 중요하죠. 예. 네. 선생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빨리 할 게 많아요. 지금. 나래야. 10년 된 부부가 뽀뽀한대요. 뽀뽀한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난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요? 소개팅이었어요? 아 그냥 진료실에서 만났고요. 그때 사랑이 시작된 거요?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환자 의사로만 만났던 거고요. 그냥 끝이었어요. 끝이었고 또 어떻게 정한우 씨가 발을 깁스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아 곧 병문안을 오겠다는 거.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병문안 온다 그러고서 왜지? 아 이미 그때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날 그 순간에 그냥 참 결혼해야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눈에 반한 거지. 뭔가 심쿵한 거지. 씨였다. 네, 그치. 친 거지. 결혼하자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는데 내 입으로 못 말하겠는 거지. 그가 절대 말을 안 하니까 저 가을에 선생님 저 결혼해요 보냈더니 아, 이분한테요? 네. 아. 사귀고 있을 때?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보냈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저 가을에 결혼해요. 이 결혼이 상대가 맞아요. 정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지. 그때 뭐 저 결혼해야길래 축하합니다인가 뭐 이러고 네, 근데 그러고 몇 번 그 연락 주고받다 저도 이상해가지고 한 번은 친한 친구들 모아놓고 당구 치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애들이 당구대로 잘 때리더라고요. 아니 멍청한 그걸 뭘 데서. 물어보냐 이거지. 그린라이트지. 완전 대시한 건데. 몰랐죠. 우와.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굳이 그의 입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한 2, 3일 텀 두고 선생님 저 진짜 가을에 결혼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네 저도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그때는 이제 알았죠. 아 이거는 진짜구나. 근데 그때 알고선 대답을 했죠.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윤지 정한울 부부 고민거리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죠?
다른 불평을 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막 어제도 막 새벽 2, 3시 오늘도 새벽 2, 3시 이렇게 와서 피곤해 쩔어서 오는데 고생했어 하면은 뭐 그냥 웃어요. 그러고선 애기들이 갖고 놀던 뭐 장난감 몇 개 떨어졌다 그거 다시 주워서 장 꺼내서 에휴 왜 낮에 이걸 정리를 왜 안 해가지고 새벽에 화장도 안 고치고 피곤해 이렇게 쩐 얼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하면은 며칠 있다가 웃으면서 괜찮대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금붕어처럼. 아 그래야 금붕어였던 거야? 네, 눈 땡그랗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눈에 뭐 피로와 온갖 감정이 있는데 그냥 괜찮대요. 그래서 불평을 그러니까 내색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지 씨 같은 분한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괜찮아가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아이고 애들이 오늘 엄청 어질렀네 아유 힘들어 어떡해 이렇게 하고 가야지 아 이게 힘든 상황이구나 이거 치우는데 괜찮았어? 이러면 나 아니면 우리 집에 치울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을 해봤자지 어차피 라니 아빠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거고 치우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봤자지 아니 괜찮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4, 5초구나. 야, 그 시간 안에 다. 라고 표현하셨군요. 잠시 사고가 멈추고 눈이 막 돌아가는데 그게 대충 읽히는데 네, 그리고 표현은 안 하고 네, 근데 내색을 전혀 안 하죠. 또 말을 제가 또 딱 그 정확하게 그 소지를 못해요. 저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 저거 참 생각을 많이 놨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저게 먹고 싶다 아니면 그건 내 거다. 제가 뭔가 요구하는 거가 조금 어려워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어떤 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윤지 씨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이. 네. 좋은 사람은 웬만하면 불평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약간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다 좋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위치에 본인을 두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우라는 장래희망을 갖기 전에 그 전에 썼던 장래희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장래희망 좋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구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좋은 사람이 아닌 위치에 본인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떠나거나. 네, 떠나거나 제가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쉽게 풀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그쪽, 네, 네, 싫어하거나 관계가 끝나게 네, 될까 봐. 네. 나를 싫어할까 봐. 자, 그런데 윤지 씨가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툭 표현을 할 때 이걸 그냥 이 사람의 감정으로 두고 편안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세히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덮었어요. 그대로 덮었어요. 저 완전 뒤집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너무 큰 로딩이에요. 너무 큰 부담으로 확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버거워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도와달라는 걸로 들려요. 그렇구나. 그가 정하우 씨가 그 이제 개원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피곤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하면 어떨까 하고 물론 따지는 못했지만 그걸 뭐 알아보고 또 어떤 날은 또 뭐 세금 나도 잘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세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개인 사업자, 뭐 절세를 위한 세상에나. 왜냐면 세금 종류를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윤지 씨가 정한우 선생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냐면 배우자로서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는 존재로 있을 때가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세금은 아마 계약 맺어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있을 거고요. 아,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 거야 뭐 윤지 씨 자유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거기 계신 다른 직원분들이 좀 일하기가 불편하죠. 불편하죠. 원장님 어. 어떠세요? 저희 박사님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춤추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춤추고 있었어요. 전부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저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부간에 가장 먼저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호칭이잖아요. 왜 이윤지 고객님은 남편을 3인칭으로 자꾸 지칭을 하는지. 그는 그가 저를 너무 굳이 그의 입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그가 절대 말을 안 하니까 그가 해주는 그게 그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제가 때마다 그걸 신경 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습관처럼 이제는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한우 씨가 뭐 이제 이렇게 왜냐면 한다든지 그가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 처음 들어보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말씀대로 항상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의아하긴 했구나. 당연히 의아하죠. 그렇지. 네. 제가 아이 그녀가요. 이건 제가 아이 그녀가요. 이건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게 무슨 그녀가 얘기했는데 무슨 이상하지. 좀 독특한 게 있다 보니까 별다른 어떤 특별히 나쁜 의미 어떤 뭐 이런 거 같진 않다라는 건 아는데 역시 독특하다 그런 부분은 그냥 뭐 딱 그 정도. 네. 그녀가 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는다. 뭘까요? 저는 쭉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 윤지 씨는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 내지는 남편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 방식이 다르거나 이런 영역에서 언제나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게 있어요. 관찰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3인칭이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용하시다. 그래, 용하시네. 용하시다, 용하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진짜 너무 저는 그 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은 너무 버거워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버겁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안에 있는 것들과도 좀 떨어져서 제가 그걸 계속 바라봐야지만 마음이 볼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 기분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윤지 씨 같은 이런 양상이 있을 때는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든가 대처하는 거라든가 방어 기제 같은 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중요한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뭔가 매우 모호해서 이거를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뭐 예를 들어 윤지 씨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약간 이제 오빠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다 나가서 일하셔야 돼. 근데 서열로 봤을 때 어쨌든 윤지 씨는 여동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의 위치는 오빠를 조금 옆에서 돕고 약간 보호할 때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어떨 땐 그 어린 나이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도 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게 너무 선명하게도
그 돌봐주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돌봐주는 사람을 호칭을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밖으로 나갔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보통의 개념에서는 오빠고, 오빠지. 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동생. 동생이고. 그래서 약간 개념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아기 때 했던 기억이, 그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치원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크고 나서는 이제 알게 됐죠. 동생이지만 좀 더 오빠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우리 집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구나를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크게 됐는데, 제가 그 다음에 좀 버겁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또래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살 오빠를 따라가긴 좀 어려운 거예요. 한 순서만 다 1, 2번만 바뀌었어도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남들의 개념에 맞는 개념으로 도와주고, 나도 혼란스럽지 않고. 저도 또 처가 식구도 이런 관계를 아니까 거기서 오는 이거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어떤 형태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빠를 대하는 행동 아니면 부모님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 전환, 그러니까 막연히 그 차이로부터 뭔가가 있었겠다라고 막연히 있었던 게 오늘 지금 조금 맞춰지니까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 이제 부모님 오셨어요. 오늘 뭐 별일 없었니? 오빠랑 잘 지냈어? 근데 사실은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있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걸 많이 표현하면 상대가 힘들지 않을까?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싫어하게 되면 나를 떠나거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 되게 먹고 싶다, 아니면 그건 내 거다, 뭔가 요구하는 거가 조금 어려워요. 좋은 사람이 아닌 위치에 본인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나거나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윤지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더 이해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윤지 씨한테 있어서 오빠 그러면 정한울 오빠와 원래 오빠는 다른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는 이 느껴지는 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근데 윤지 씨한테 돌봄 이콜 예측 안 되는 두려움, 돌봄 이콜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한울 오빠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다라고 어떨 때는 그걸 구분한다는 게 이제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겠다. 그리고 이 윤지 씨한테는 오빠는 돌봐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유독 정한울이라는 배우자만큼은 평등한 위치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만큼은 평등한 위치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윤지 씨 같은 경우는 딸 둘은 엄마 아빠 밑에 뒀단 말이에요. 본인하고 남편을 같은 위치에 뒀죠. 그러니까 비교적 부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다고도 보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는 남자 이러면 매우 그 용어에서 굉장히 동등한데 그렇죠. 내지는 이러면 굉장히 그렇죠. 아주 동등한 그런 뉘앙스가 확 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의식 그런 중에.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 남편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은 윤지 씨한테는 그런 의미니까. 돌봄 이걸 크게 또 들어가면 불안이니까 남편은 그 선상에서 놓고 싶지 않은 놓고 싶지 않는 거죠. 오빠라는 말을 안 쓰고. 어머. 그래서 우리 윤지 언니는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너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편안한 돌봄은 부드럽고 텐더, 러빙, 케어거든요.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한 네, 그런 돌봄이거든요. 이제 우리 윤지 씨는 텐더, 러빙 케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도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한율 선생님 MMPI에서 어떤 게 분석이 됐냐면요. 스트레스나 좌절에도 크게 압도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분이세요.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도전에 맞서거나 어려움을 극복할 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윤지 씨가 마음 놓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해도 괜찮네. 안전한 대상입니다. 이러니 천생연분이죠. 맞네. 안성맞춤이죠. 네. 오늘 너무 정말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해되는 것도 이해되는 건데 제가 해주고 싶었던 뭔가 얘기가 지금 깨어져서 전달되고 그게 너무 감사드리죠.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우, 네. 아, 하늘 봐.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라니. 왜 왔어 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톤이 몇 개야. 이런 수준 높은 프로그램 네가 맞아? 이런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쓰레빠가 맞아? 걸려요? 아, 걸려? 만나자마자 디스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예. 털고 가야 돼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영화를 언제 찍었지? 41 때인가 찍었어. 41. 40에 찍었던 것 같아. 그걸 왜 자꾸 하는 거야? 그걸 왜 자꾸 하냐고?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43인데. 아, 나는 사실 난 만족하고 있어. 형은 요즘에 좀 불만족이지 않아? 불만족이지. 재미가 없어서. 아유, 그 자판기는 나는 95년 3월부터 일을 했잖아. 95년 3월이면 아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해서 해본 게 없는 것 같아. 개그는 그러니까 그것도 개그 좀 짧게 했구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짧게 있지. 2년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그냥 돛담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쉬어보고 하면은 사실 다른 생각도 하는데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까? 쉬었지. 그러니까. 방송 2번 쉬었는데 그게 오롯이 그냥 재충전을 하는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쉰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네.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많았어. 길을 가는데 후드티를 입고 가는데 정현돈이다. 이거 되게 뭐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후드티를 잡아서 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쾅 치고 남포동 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쿵 떨어진 적이 있었어. 아주 애기 어릴 때 돌이 안 됐을 때 안고 오늘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헉, 어머 형돈 씨의 하면서 턱 뺏어가서 안아가는 거야. 턱 뺏어가서 안아가는 그게 거야. 무슨 말이야? 장난 얘기. 어머. 근데 알고 보면 앞뒤로 그런 일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 지금 몸은 괜찮아? 지금? 원래 성격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뭐 무한도전 정말 국민 프로그램 이걸 하면서 너무 이제 유명해지고 정점을 찍고 이러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왜 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좀 제일 방송인으로 봤을 때는 제일 황금기 때, 딱 한 번 온다는 전성기 때, 그때 꼬꾸라졌으니까. 예, 그때는 한동안 또 자책도 했어요. 왜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잘 이겨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받고 하니까
과연 불안은 있는가? 네. 라는 또 이런 생각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 없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어차피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모니터나 화면이나 책으로 딱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있지. 제가 봤을 때 이제 불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느끼는 거에 대한 그 다음 반응들이 반드시 따라와요. 불안에 따른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고 생리적인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형돈 씨 문제완성 검사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추려왔거든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불안. 네, 이렇게 물음표를 쓰셨어요. 내가 늘 원하기는 불안감이 없는 약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나만 느끼는 불안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물론 잘 다루고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잘 다루고 계시는데 잘 다루어내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이 형돈 씨의 삶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안이 높아지면 어떡하나라는 또 걱정이 또 있는 거. 그게 또 불안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불안으로 다가오면서 원래 형돈 씨가 갖고 있었던 그냥 마냥 밝고 했던 것을 약간의 또 사람이 약간 조금 변화하는 면이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감정 기복도 심하고 막 하루하루 막 새로운 일이 터지잖아요. 그때는 막 그래도 인생이 재밌지 않나요? 저 선배님은 또 워낙 진짜로 뭐 그 국민 프로그램에서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선 후배들 사이에선 진짜 워낙. 전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이 얘기를 하면 그 성광 씨는 좀 이해를 못할 텐데 왜냐하면 정점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제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형 말 따르면 아니 잠깐만 여기, 있어보세요. 나올 거예요, 곧. 네, 그래요? 네, 나올 그러니까 거죠. 그때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구나. 집이 거의 그냥 찍고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다닐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러다가 개그맨 되고 나서 또 너무 재밌어요. 완전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학생에서 직장인에서 개그맨. 이제 자세히 결혼하고 들어봅시다. 아기 놓고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9년도에 2009년도에 하고 그때 이제 쌍둥이가 딱 태어나니까 한 명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둘이나 태어났다고? 이래야지. 네. 그러니까 난 일해야지였던 것 같아요. 네. 들어오는 거 다 하고. 아직 걷지도 못한 얘한테 뭔가를 좋은 걸 해줄 거야 내가. 이제 그때부터 쭉 하루에 녹화를 2개씩 계속 뜨고 새로운 프로그램 해외 갔다가 그리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또 2개씩 뜨고 이렇게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녹화를 106개를 뜬 거예요. 아이고. 네. 3개월 동안 이틀 쉬어본 적은 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2돌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촬영 때문에 어디 갔다가 10일 만에 왔는데 애들이 막 둘이서 손잡고 뒷걸음치 쳐가지고 도망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오랫동안 못 보니까 낯선 사람이. 낯설어가지고 쟤네들이 왜 아빠가 왔는데 뒷걸음치지? 이런 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네, 그때 이상한 거 혼자 그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2015년에 탈이 났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형돈 씨한테? 일단은 떴죠, 한국을. 네. 네, 그러니까 그 자극으로부터 예, 도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좀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경험도 없었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피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네, 예, 네. 경험도 쌓이고 데이터도 쌓이고 네, 잘 안정적인- 겪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버텨내고. 네. 근데 형돈 씨 불안의 본질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책임감. 네. 그 중에서도 아마 경제적인 책임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아니 저렇게 인기 있고 잘 버는데 무슨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걱정을 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때까지 내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뒷받침을 하고 잘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의 경제적인 부담감이라고 보셔야지 돈의 액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렇죠. 예. 그거에 더 좀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형돈이 형이랑 최근에 어떤 형이 글을 썼어요. 극대본을 썼는데 갑자기 재미없어 안 할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이 성과가 보여지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작품이 나가서 뭐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약간 형은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형돈 씨도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무지하게 많죠. 네. 오, 뭐라 좀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음. 그러니까 제가 성광 씨를 진짜 그 꼬마 취급했다가 늘 데리고 다니는 장난감 취급했다가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스틱처럼. 약간 조이스틱 같았는데 홍남이를 해내는 걸 보고 그 몇십억짜리 상업 영화를 맞아. 흥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거를 시도한다는 시도하고 게. 그리고 런칭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보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용기가 아 그래서 어느 순간 얘가 나보다 크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버스 버스? 타고 이제 애들하고 아내랑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오, 너무 멋있다. 잠깐 여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사는 거? 몇 년. 그러니까 사는 아내한테는 여행이라고까지는 그렇지. 얘기는 했거든요. 네네. 사는 거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뭐 계속 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하고 버스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곳에 다녀보는 거는 불가능한 꿈은 아닌 것 한 같은데요. 1년 정도. 아 근데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애들이 네. 크는데 네. 학비도 내야 되고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미 제가 그 방송으로 2번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만약에 쉬게 되면 저는 어떨지도 모르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그냥 요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일을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형돈 씨는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어떤 화두 앞에서는 양가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 때문에 나의 욕구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유로움을 원해요. 그러니까 버스 여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다 버리고 그냥 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유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자유로움. 그런 것도 있지만 매우 양가적으로 자유와 욕구를 많이 억압하고 억제하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너는 영화를 꾸준히 하면서 어쨌든 필모를 쌓고 있잖아. 되든 안 되든. 안 됐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지만. 누가 웃지?
나도 이제 사실 영화를 하면서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선 금전적으로도 돈을 거의 못 벌었거든. 못 벌었지. 와이프가 뭐라 안 그래? 그때 좀 조금 많이 싸웠던 것 같아. 너 공항은 없냐? 난 우울증이 있었어. 공항 그때 같이 사실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원래서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실 원래도 밝았었는데 계기가 한 번 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계기가 있어? 주변에 내 지인들이 갑자기 뭐 하늘나라로 가거나 그러고 나서 되게 지선이? 그치 또 확 왔어. 엄청 크게 왔어. 또 동기였잖아. 동기고 엄청 나랑은 또 각별하고 아, 갑자기 생각나네. 진짜 파트너였어. 그때 변했어. 성격이 완전 변했어. 너무 큰일이지. 큰일이었지. 그렇지? 사실 어느 누구도 저랑 뭐 지선이의 관계를 알아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한 번도 지선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 아무도.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내 입으로 얘기한 거는 아까 그때 형한테 얘기했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지 씨도 좀 지선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성강 오빠 처음 뵌 것도 지선이랑 같이 라디오 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지선 친구로 나도 나갈래, 나도 나가고 싶어 하고 한번 그래서 맞아요. 처음 네. 뵙고 그래서 오늘 오시는 것도 너무 사실 너무 마음 깊이 반갑고 그랬는데 막상 또 아까 들어오실 때 뭔가 둘 다 서로 맞아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마냥 되게 막 맞아, 진짜 맞아. 너무 맞아. 우리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딱 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하고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근데 오빠도 그러신 것 같았는데 맞아요. 어쨌든 눈으로 마음으로 딱 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네.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료들도 언급도 우리끼리는 내가 금지 단어가 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지선이랑 코너도 많이 했고 지선이와 에피소드도 많았고 뭐 막 두 분이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사귄다고 막. 열애설도. 열애도 많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둘이서 나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근데 예.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고 미안하고 이거를 잘 거쳐가지 못하면 이게 이제 우울로 빠져요. 그 애도 반응이라는 건 반드시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성광 씨가 이제 이 표현을 좀 감정 표현을 안 한 것 때문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좀 못 거친 거 아닌가,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못 거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 네, 쉽지 않은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이렇게 즐겁고 재미나면 떠난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세요? 이 무대에 섰을 때 좀 그게 그때도 그렇고 가끔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미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또 미안한 거라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지선이 영상 보면 계속 이렇게 떠요 이게. 그래서 막 웃으면서 봤다가 너무 재밌게 정말 재밌었는데 했다가 또 그게 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좀 잘 지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번 오빠 제가 그 친구랑 이제 홍대나 삼청동이나 뭐 이런 데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랬는데 한 번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테라스 외 카페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아무 의심 없이 지선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강 오빠다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아무 의심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선이가 떠난 후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한번 왕창 그간 밀렸던 그 감정들이 차를 딱 길가에다 세우고 그냥 확 혼자 다 쏟아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그냥 이렇게 곳곳에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실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얘를 기억하면서 곳곳에서 기억해 주는 것만대로 또 내 안에 또 있지 않나 이런. 그냥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지선 씨가 듣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나와 있었던 추억들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체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22기 그러니까 끈끈해요. 원체 끈끈해서 네. 자기들끼리 매년 사진도 찍고 그런 기수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뭐 매년 다 모여가지고 그런 사진이 매년 있어요. 얘네들. 여기 기수가 저 바로 밑에 기수인데 다른 기수가 부러울 정도로 다 타네요. 그러니까 면면이 다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더 끌어주고 그래서 더 똘똘 뭉쳐기도 했고 그래서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지선 씨와 가까이 지냈던 지선 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또 좋았을 때 얘기도 하고 지선 씨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면서 충분히 감정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래 동기들 모임한다니까 그때 네네. 마음은 괜찮아요. 네. 목놓아 이름도 좀 불러보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떠나셨지만 두 분의 마음 안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 지선 씨가 그렇죠. 자리 잡고 예. 있듯이 네. 항상. 몸은 떠났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직업이 개그맨이든 방송국 PD든 아니면 기자든 정치인이든 의사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운전을 하시는 분이든 좀 힘든 이야기, 마음이 깊은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인간의 내면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 또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마음 상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시라고 두 분을 빌어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